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엘크루 블루오션. 자, 오늘 뭐 제가 촬영하러 오는데 이쪽 그 사무실 쪽에 있는 소장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거기 뭐 낙찰된 사건이 있는데 70몇 명이 들어왔다고. 이제 뭐 강서구 명지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뭐 저는 그게 시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그 시장 혼란에 매수자들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세고 그것이 실질적 그 물건의 가치고 앞으로 계속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좀 더 시장 지켜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모 스님이 뉴욕의 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뭐 매입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자, 그 물건을 2010년인가 12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물건을 살 때 6억에 샀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그때 샀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뉴욕의 아파트가 12억 정도 안 납니다. 자, 12억. 전용 면적 25.7평 정도 됩니다. 자, 뉴욕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우리가 보는 30평대가 12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12억씩 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 그 물건이 가지는 진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것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뭔가 합리적인 반응,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불안하게 집중적으로 변화를 보이면 결국은 지식이 별로 없거나 이러한 반응에 뭔가 자기만의 가치관, 어떤 경제적 가치관이 별로 없는, 시장에 흔들리기 쉬운, 그런데 현금은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9 다경 1232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명지동에 있는 엘크루 블루오션 전용 면적 73.9평, 아주 대형 평수입니다. 73.9평입니다. 대지권은 61.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자, 일괄매각.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어떤 회사인 것 같고,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집주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채무자로 하고 자기는 보증을 썼다. 자, 물상 보증을, 담보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입찰 14일 전, 이제 막 시작한 물건이고, 감정가는 11억 3,400만 원, 12월 16일 진행 예정인 엘크루 블루오션 302호, 그러니까 3층입니다. 3층. 자, 문건 접수 내용. 앞에 봤던 아파트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문건 접수 내역이 많죠.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많이 있었다. 자, 그 중에 유심히 지켜보고 분석해봐야 될, 주목해봐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가?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는가? 자,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자, 근저당권자가 한번 변경되면 그 열람부터 시작해서 변경, 그리고 어떤 관련 여러 가지 신고서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몇 번 나오면서 이렇게 서류 접수 내역이 많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많다고 해서 복잡한 사건이고 복잡한 아주 꼬여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권리관계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냥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채권자가 변경되면서 좀 더 접수 내역이 많았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점유관계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를 해야 될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해문으로 거주 중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다. 점유 임대 관계를 알 수 없었다. 집행관이 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그냥 벨 눌러보고 그 정도 확인하고 마는 거죠.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세대 열람해 봅니다. 그리고 누가 열람하고 있더라 그 서류 첨부해서 법원에 보고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는 거죠. 폐문으로 거주자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이것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2018년 11월 28일 이 소유자가 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왜? 가장 빠른 날짜니까.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 자, 보시면 경매가 2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임의 경매 2개. 자, 은행 2군데. 즉,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고, 여기도 이자를 못 내고, 저기도 이자를 못 내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평수는 대형 평수다. 자, 그러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명도할 때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등기 현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등기 현황 보시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전용 비용, 전용 그리고 공용 이렇게 2가지 나눌 수 있죠. 자, 이 비용을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용 비용은 뭐 개별 세대에서 사용하는 거고, 공용 비용은 사람이 살지 않아도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발생하는 그 관리 비용입니다. 자, 낙찰 받았을 때 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돼 있으면 전용 비용은 내가 법적으로 인수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용 비용은 무조건 인수하게 되겠죠. 이건 무조건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형 평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장기간 연체된다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이것이 커지면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이사 비용 얼마로 합의했는데 이사 나가는 날, 자, 나가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못 나가게 합니다. 자, 관리비 다 정산해야 이사 나갈 수 있다. 절대 못 나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막겠죠. 당연히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체된 관리비가 주고받기로 한 이사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사 나가야 될 사람은 돈이 없어서 관리비 정산 못한다. 네가 해라. 못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느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명도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입찰가에 영향 줄 수 있고요. 충분히 줄 수 있고, 이것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낙찰가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 이제 임차인 조사된 바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임차인이 없다가 아니라 조사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봐도 없고 신고하러 오라고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신고하러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조사된 바가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고, 그럼 점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막상 낙찰을 받고 뚜껑을 열면 거의 99.9%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의 뭐 친척일 수도 있겠죠. 자, 명도 대상자.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명도를 하고요. 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명도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이거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그냥 주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이라도 좀 단축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죠. 예, 희박합니다. 물론 이거 정말 악질적인 어떤 그 점유자를 만난다면 명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면 정말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으로 분쟁이 생긴다면 명도 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할 때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감정적인 부분 건드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명도해야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다 이익이 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 지금 경매물건은 3층이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 호가를 보겠습니다. 자, 14억. 자, 14억 호가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3층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물건들은 대형 평수기 때문에 어떤 그 내부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이 호가되고 있는 이 정보와 경매 사건만 보고 내부의 상태,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그다지 잘 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사양의 집, 평균적인 사양의 집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3층인데 14억 호가가 있고, 자, 1층인데 14억 5천, 자, 4층인데 14억, 15억, 15억. 즉, 14억, 15억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다. 자, 호가는 그러합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 같은 평형대 실거래가 보면 7월 달까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11억 5천이었습니다. 감정이랑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즉 감정될 시점과 7월까지 큰 변화 없이 흘러왔다. 자, 그런데 그 거래 사례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긴 거래가 많지도 않고 뭐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경매 나온 평형대인데 그보다 조금 작은 거 보면 자, 8억 7천, 8억 8천, 7억 7천도 있고요. 10월 달까지 비슷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7억 후반, 8억 초반 뭐 이렇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평형대 보면 최근 11월 달에 11억까지 왔습니다. 즉 경매에 나온 크기는 이겁니다. 자, 이보다 훨씬 작은 평형대가 일단 11억에 매매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일단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다른 평형대의 거래 기록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보면 8억 4천,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즉 이 평형대 하나가 이때 11억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두고 이 전체의 시세가, 즉 이 가격, 이 가치가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매도자는 저 위에 부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고, 근데 너무 간절하게 사고 싶으니까 이 매도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 자, 왜 사고 싶냐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아파트를 굳이 사고 싶냐는 겁니다. 지금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뭐 앞으로 개발이 될지, 뭔가 어떤 미래 시장의 어떤 미래의 상황,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사고 싶다고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그 시계열적인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그 매도자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들은 매수자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하면서 그냥 그저 그 매도자들의 호가가 당연히 시세인 것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뭐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이고, 예,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는 11억 3,400입니다. 당시에 이 감정 시점에 이것이 적절한 가격이었다라고 말할 법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적절한 시세였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호가는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럼 과연 지금 이 물건이 거래가 된다면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지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에 붙여서 거래를 시킬 수 있는 중개사가 아니라면 이거 정확하게 지금 얼마에 거래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물건을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짧은 강의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해서 지금 정말 이걸 얼마에 살 수 있고 정말 얼마에 딱 낙찰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대충 이 정도의 분석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낙찰가가 나온다라는 그 생각의 전개 과정. 자, 시세가 얼마고 물건이 얼마에 있고 거래가 얼마에 됐고 경매가 얼마에 나왔고 따라서
과거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 라는 그 생각의 논리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의미를 두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물건 하나하나마다 시장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12억에서 한 13억 정도는 줘야 매도자들이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매수자도 이 정도는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에 이 지역의 대형 평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7월 29일 엘크루 블루오션 54.4평 그 경매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2차에 낙찰되었다는 거죠. 1차가 아니라 2차에 낙찰되었고 경쟁률은 9대1이었습니다. 자, 9대1 정도면 실소유자 시장의 어떤 그 경쟁률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수십 대 1이 되죠. 예, 보통 10대 1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보면 감정가가 7억이었습니다. 감정, 시세, 소위 말하는 그 감정 시점에 거래가 정말 유력한 가격은 7억이었고, 제가 봤을 때도 7억 정도였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니까. 자, 그리고 낙찰은 6억 5,668만원. 아주 그냥 경매다운 외관을 갖춘 그런 어떤 그 숫자들입니다. 자, 이게 93.8%. 보통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6월 달에 보겠습니다. 한 달 더 전인 그 54.4평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2차에 낙찰됐습니다. 경쟁률은 6대1. 그냥 정상적인 실사용 목적의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있지 않았나 라고 예측할 수 있을 법한 경쟁률, 그 시장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자, 감정가는 6억 8천이었는데 거래 가능 금액은 한 7억 정도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특별한 가격 변동은 없었다 라고 저는 보여졌고, 감정가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6억 3천 111만원. 자, 보면 뭐 한 딱 2천 정도, 감정가 2천 차이 나니까 낙찰가도 2천 정도 차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90.1%. 자, 이거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92.1%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하한가 12억을 적용하면 11억 1,728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감정가 거의 유사한 감정가에 근접한 낙찰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나 이제 상한가가 있죠. 훨씬 더 낙찰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이 가격이 더 유력한 상한가의 예측. 네, 보시면 13억 적용하면 12억 939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한가는 11억 1,700, 그리고 상한가는 12억 900. 대형 평수이고 최근에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대형 평수이고 시장에서의 그다음 인기도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보면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그리고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이 경우에 나온 본 물건보다 좀 더 작은 평형대의 거래가, 그 거래가가 11억 정도였죠. 예, 그것까지 감안해보면 이것보다 낮아지긴 어렵고, 그렇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닌, 호가가 워낙 높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가격.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유력하다고 저는 보았고, 자,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분석해서 적용을 해보면 11억 1,700 그리고 12억 900 이렇게 구간으로서 예측할 수 있다. 이 구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 열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시세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형성돼서 유지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그 가격을 정해서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낙찰가 맞추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촬영으로 답변해드리고, 댓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댓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